시청자 여러분, 혹시 단돈 2만 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날 밤 옆집 남자가 술에 취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내 마누라 안 살래. 2만 원이면 돼. 처음엔 술주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칼바람 부는 처마 밑에서 웅크린 채 서 있던 그 아주머니의 퉁퉁 붓고 빨개진 눈을 본 순간 저는 지갑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작은 돈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저와 그 아주머니, 우리 모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6년 후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살을 내는 듯한 어느 늦겨울 밤이었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시골 동네는 전기가 불안정해 집안의 낡은 백열등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깜빡거렸죠. 어머니께서는 낡은 속옷을 꿰매고 계셨고 간간히 마른 기침을 하셨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구석 연탄 난로에 연탄을 갈아 넣으며 벌겋게 달아오른 연탄을 보며 내일은 또 뭘 해야 하나 막막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동네 사람들이 두드리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죠. 마치 주먹으로 나무 문을 거칠게 내리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고개를 드시며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누가 저리 소란을 피우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바로 옆집에 사는 박상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이었죠.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지만 솔직히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었습니다. 저보다 10살쯤 많은 그는 멀대같이 키만 크고 늘 술에 절어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그가 아내를 때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들 쉬쉬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선희 씨는 말이 없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참 순한 분이셨습니다. 그날 밤 박상철 씨는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사람이 질질 끌려오다시피 잡혀 있었죠. 바로 선희 씨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진 채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박상철 씨가 희죽거리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 총각, 내 마누라 안 살래? 내가 싸게 팔게.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인상을 썼습니다. 네, 뭐라고요? 마누라 판다고. 그가 눈을 부라리며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술 사 먹을 돈이 필요해서 그래. 2만 원만 줘. 그럼 이 여편네 너 가져. 다신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농담이라 생각할 이야기였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잔인할 정도로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 소리를 듣고 나오셔서는 두 사람을 보고 경악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죠. 박서방, 사람이 무슨 닭이나 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팔고 산다는 말을 해. 그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사람이면 뭐요? 내 마누란데 내 맘대로 못할 게 뭐 있소. 아주머니는 참견 마시고 어이 총각, 살 거요, 말 거요? 딱 2만 원. 이거 받고 난 술 마시러 갈 테니. 저는 선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과 제 눈이 찰나에 마주쳤다가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공포가 아닌 절망과 함께 조용한 구조 신호가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지긋지긋한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외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제 전 재산은 며칠 뒤 쌀을 사려던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박상철 씨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번 다시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가 돈을 낚아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걱정 마. 돈을 준대도
다시 안 데려가.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말을 마친 그는 짙은 안개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의 슬리퍼 끄는 소리와 희미한 술 냄새만이 차가운 공기 중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박상철 씨의 말대로라면 우리 집 사람이 된 선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황급히 그녀를 집 안으로 이끌며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어서 이리 와요. 아궁이 옆에 앉아서 몸 좀 녹여요. 선희 씨는 잠긴 목소리로 작게 감사하다고 말한 뒤 의자 끝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짐승 팔듯 팔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뜨거운 죽을 아주 오랜만에 밥을 먹는 사람처럼 천천히 한 숟갈씩 떠먹을 뿐이었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분노와 함께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당신 잠자리 옆에 선희 씨의 이부자리를 펴주셨습니다. 불을 끄기 전 어머니께서 제게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내일부터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다. 저 사람을 계속 저렇게 둘 수는 없잖니. 우선은 마음 편히 지내게 해주는 게 먼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우리 집이 그녀에게 가장 마음 편한 곳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지붕 위로 바라무는 소리가 들렸고 제 머릿속에는 고개를 숙인 채 이불 끝을 꽉 쥐고 있던 선희 씨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돈 2만 원, 소주 몇 병 값에 팔려온 한 사람. 저는 어떻게든 그녀의 인생이 오늘 밤을 기점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동네가 그 일로 시끄러웠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을 빌리러 오는 척하며 팔려온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훔쳐보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쯧쯧 얼마나 맞았으면 남편이 자기를 파는데도 가만히 있었을까라며 혀를 찾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못났으면 헐값에 팔려왔을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선희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선희 씨에게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녀는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다듬고 쌀을 씻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손길이 어찌나 야무지고 깔끔한지 몰랐습니다. 점심때 어머니와 저 단둘이 밥을 먹으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저 사람은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다. 우리가 돕기로 한 거 끝까지 도와야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 입방아도 생각해야 한다.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천지야.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저분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걱정과 대견함이 섞인 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단돈 2만 원과 칼바람 불던 밤의 한순간의 결정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이야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니 부엌에서 국자가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선희 씨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낡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췄지만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어머니께서 주신 낡은 속옷을 입고 있었죠. 제게는 조금 작았을 옷이 그녀에게는 소매가 길어 손등을 다 덮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녀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그 어색한 존댓말에 그녀가 이 집에서 자신을 어떤 위치에 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불을 지필게요. 방에 들어가서 좀 더 쉬세요.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원래 집에서도 늘 하던 일인걸요. 그때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직 머리는 부스스했지만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한결 따뜻했죠. 일찍 일어났구나. 불은 왜 지펴? 그냥 놔두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며칠 푹 쉬면서 몸부터 챙겨. 선희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요. 어머니랑 아드님, 제가 도울게요. 저는 그녀가 어머니를 부를 때 아주 자연스럽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도 따뜻한 가정을 그리워했던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날 아침은 멀건죽에 김치뿐인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저는 선희 씨가 참 맛있게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고함 소리나 미움 가득한 눈빛 없이 평화롭게 앉아 먹는 식사였기 때문일 겁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선희 씨는 저희 집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이른 아침 텃밭에 나가 채소를 뽑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쉬라고 말리셨지만 그녀가 워낙 부지런하고 깔끔하게 일을 하니 이내 잠잠해지셨죠.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물으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고 일을 할 때면 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며칠 만에 아물 리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제가 뒤뜰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부르셨습니다. 아가, 이리 좀 와보렴.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와 선희 씨가 아궁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턱짓으로 선희 씨를 가리키며 말했죠. 네게 할 말이 있다는데 통말을 못하고 있구나. 네가 좀 물어봐라. 저는 그녀가 옷자락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작은 한숨과 함께 제가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도 대충은 알 거예요. 저는 20살에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술김에 그러려니 했지만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기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친정에 도망친 적도 있었지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동생들도 많았거든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할 거라 믿고 다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밖에서 일해본 돈까지 다 빼앗아가고 집에 오면 늘 욕을 했어요. 어젯밤에는 노름으로 돈을 다 잃고 술 마실 돈이 없으니까 저를 오빠에게 판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옷자락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곁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이제 다 지났다. 액땜했다고 생각해. 여기서는 아무도 너한테 그렇게 못하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난할 수도 성격이 못날 수도 있지만 아내를 때리고 물건처럼 팔아넘기는 남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돌담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혀 꼬부라진 목소리가 들렸죠. 어이, 총각. 돌아보니 박상철 씨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소주병이 들려 있었죠.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 마누라 좀 만나자. 그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가 확 끼쳐왔죠. 생각이 바뀌었어. 그 여편네 다시 데려가야겠다. 제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럴 순 없죠. 돈까지 받아놓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가 비웃었습니다. 2만 원이 돈이냐. 마누라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집들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소란을 듣고 달려나와 제 뒤에 서셨습니다. 박서방, 어서 돌아가게. 여기서 난동 피우지 말고.
선희는 자기 발로 여기 머무는 거야.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를 밀치고 들어가려 했죠. 화가 치민 제가 그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자 손에 들려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상철 씨가 욕설을 내뱉으며 제게 달려들려는 순간 동네 어귀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장님과 동네 청년 몇몇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이장님은 박상철 씨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돌아가. 한 번만 더 와서 행패 부리면 파출소에 신고할 테니 알아들어? 박상철 씨는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어머니는 선희 씨를 더욱 안쓰럽게 여기셨습니다. 저에게 저 사람이 아직 무서울 테니 박서방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잘 지켜봐라 하고 신신당부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면 대문을 다시 확인하고 빗장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그녀를 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평온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선희 씨는 어머니와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텃밭에 채소를 심고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그녀가 제 낡은 속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바늘로 어찌나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는지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바느질을 참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옷이 해지면 직접 꿰매 입다 보니 손에 익었어요. 그 미소는 찰나에 사라졌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그늘이 조금 거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 마음속의 추위와 어둠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밤에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그녀가 움찔하며 겁에 질린 눈빛을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아직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느 날 밤 제가 낡은 소쿠리를 고치고 있는데 곁에 앉아있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당분간만이라도 여기에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눈에서 단지 머물 곳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애원을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요. 이제 여기도 선희 씨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아른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를 머물게 한 그 결정이 저와 어머니를 평생 잊지 못할 여정으로 이끌게 될 줄은 말입니다. 정월 초 아침부터 부슬부슬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축축하고 차가운 안개가 텃밭으로 가는 길까지 자욱하게 뒤덮었습니다. 집 안에서 선희 씨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어머니와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그녀를 친딸처럼 여기며 자연스럽게 우리 딸이라고 부르셨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 깊은 곳에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문틈을 알고 지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밭에서 돌아와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었죠.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찻상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보리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아궁이 옆에서 낡은 쌀 포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따뜻하면서도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따랐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무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일이 아직 안 끝나서요. 그리고 잠이 잘 안 와요.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지난번에 박상철 씨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말하라는 건 아니지만 털어놓고 싶으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녀의 바느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마치 용기를 구하려는 듯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무서워요. 아니에요.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아직도 선희 씨를 아프게 한다면 털어놓는 게 마음이 더 가벼워질 거예요. 그녀가 길게 숨을 들이쉬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들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1년 좀 지나서 낳았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지금처럼 망가지지 않았어요. 술은 마셨지만 일도 열심히 했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이 사람도 가정을 위해 변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어요.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노름에 빠져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시장에 다녀오니 아이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아이를 도시 사는 먼 친척 집에 보냈다고 했어요. 공부라도 시키려면 그게 낫다고요. 그녀는 말을 멈췄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단어에 담긴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며칠 뒤에 동네 사람이 그러더군요. 그 사람이 낯선 여자와 함께 아이를 안고 돈 가방을 받는 걸 봤다고요. 제가 추궁하자 그 사람은 저를 며칠 동안 집안에 가두고 때렸어요. 그 후로 아이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인간이 제 자식까지 팔아넘길 정도로 악독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증거도 없었고 그 사람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가난해서 그저 참고 살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몇 년을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오빠에게 팔려왔을 때 차라리 이게 행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고는 침묵했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참을 수 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자식을 잃고 자유를 잃고 물건처럼 취급당한 한 여자, 선희 씨.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찾고 싶으시면 제가 도울게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찾아봐요.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어보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친척집에 보냈을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읍내 부잣집에 팔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안개처럼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선희 씨는 더욱 헌신적으로 변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제가 바치를 하고 돌아오면 시원한 보리차 한 사발이나 찐 고구마 한 접시를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책상 위에 조용히 작은 꾸러미를 놓고 갔는데 안에는 그녀가 직접 짠 털양말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일 나갈 때 발 시릴까봐 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양말을 쥐고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오, 제가 뒷뜰에서 울타리를 고치고 있는데 대문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나가 보니 박상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지만 얼굴은 험악했죠. 그의 뒤에는
험상궂게 생긴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내 마누라, 내놔. 박상철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팔았고 그녀는 스스로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돈이 급해서 잠시 맡긴 거지. 이제 2배로 갚을 테니 그 여자 내놔. 그럼 없던 일로 해줄 테니. 제가 거절하자 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함께 온 남자들이 앞으로 나서는 순간 어머니께서 빗자루를 들고 집안에서 뛰쳐나오셨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사람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야. 한 번만 더 와서 행패 부리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 썩 꺼져. 아마도 소란이 커지는 게 두려웠는지 박상철 씨는 욕 한마디를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그는 선희 씨를 향해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두고 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날 밤 선희 씨는 아궁이 옆에 앉아 뜨거운 찻잔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고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그 사람 아무 짓도 못할 거예요. 제 걱정이 아니에요. 아이가 걱정돼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를 누구에게 팔았다면 지금 그 사람들도 아이를 뺏기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읍내에 가서 단서라도 찾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선희 씨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어버린 날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박상철 씨가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 누구의 차를 탔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조각난 기억들이 희미한 그림을 만들어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두상인 아주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읍내 갔다가 그박 서방네 아들이랑 똑 닮은 애를 봤다니까. 듣자 하니 국밥집 하는 노부분의 양아들이라던데. 그 말은 안개 속을 꿰뚫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와 선희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환하게 빛났지만 이내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 우리 애가 맞을까요? 가봐야 알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감히 만지지도 못했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 여정이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시련보다 더 큰 파란을 몰고 올 줄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따뜻한 부엌에는 처마 및 빗소리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그녀의 눈빛만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길을 잃었던 어머니가 마침내 출구를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서방네 아들과 똑 닮은 아이가 있다는 소문은 며칠 동안 저와 선희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나가거나 아궁이 앞에 앉아 있을 때면 그녀는 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 단 하나의 목표, 아이를 찾는 것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하늘이 조금 개었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선희 씨, 내일 읍내에 한번 가봅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국밥집 아이가 정말 맞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이라도 해야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면 어떡해요? 희망을 가졌다가 또 실망할까봐 무서워요. 제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추측만 하는 것보다야 낫죠.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옅은 안개가 걷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주먹밥을 하나씩 싸주셨습니다. 대문까지 배웅 나오시며 당부하셨죠. 둘 다 조심하고 무슨 일 생기면 시끄럽게 굴지 말고 바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 동네에서 읍내까지는 오토바이로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탕수수밭을 지나고 산비탈을 끼고 도는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졌죠. 선희 씨는 제 뒤에 앉아 안장을 가볍게 잡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읍내에 도착해서 노점상 몇 분에게 물어물어 마침내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벽에 노란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낡아 빠졌죠. 앞에는 스테인리스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선희 씨에게는 나무 뒤에 서 있으라고 한 뒤 저 혼자 손님인 척 들어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눈으로 가게 안을 훑었습니다. 안쪽 구석에는 6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깎고 빨간 스웨터를 입은 아이가 부지런히 그릇을 닦고 있었죠. 얼핏 보기만 했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이의 얼굴, 특히 눈매가 선희 씨와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대충 먹고 나와 선희 씨에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본 순간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내 아들. 제가 급히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무작정 달려들면 안 돼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우리는 맞은편 찻집에 앉아 오전 내내 그곳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계속 가게 일을 도왔고 가끔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나 손님이 뜸해지자 제가 다가가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 이름이 뭐니? 아이가 고개를 들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아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멀리 가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선희 씨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두 손을 꽉 쥔 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당장이라도 아이를 끌어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성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나와서 제게 싹싹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예요. 갓난아기 때 터미널에서 주었지 뭐예요. 딱하기도 하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선희 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인적 없는 골목에 들어서자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이 맞아요. 왼쪽 귓바퀴에 있는 작은 점 틀림없어요. 저는 그녀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둔 뒤 말했습니다. 아이를 되찾으려면 방법이 필요해요. 무작정 들이닥치면 저들이 경계할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국밥집을 다시 찾아가 일자리를 구하는 척했습니다. 그릇도 닦고 음식도 나를 수 있으니 일당이라도 써달라고 했죠. 할머니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중에 손님 많을 때 부를게.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드나들다 보면 아이와 가까워지기도 쉽고 저 노부부가 정말 아이를 주운 건지 아니면 누구에게서 사온 건지 알아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가끔 국밥을 사 먹으러 가거나 손님이 많을 때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민준이는 저와 제법 친해져서 축구를 좋아하고 땅콩 사탕을 좋아한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자잘한 간식거리를 사주며 환심을 샀죠.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돌아간 뒤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 어디 살았는지 기억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그냥 어떤 아주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건 기억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의 기억 속 아주머니는 바로 선희 씨였습니다. 저는 돌아와
선희 씨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궁이 앞에 앉아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절 기억 못할까봐 무서워요.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가게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박상철 씨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잠바를 입고 눈은 불안하게 두리번거렸죠. 저는 즉시 몸을 숙여 설거지하는 척했지만 그가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소리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녀석 내가 아는 앤데 할머니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알긴 누굴 알아요? 내 손주요. 손주 같은 소리 하네. 그가 비웃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놈 할머니한테 넘겼잖아요. 잊으셨나?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그의 손에 돈뭉치를 쥐어주는 것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돈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희죽거리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박상철 씨가 아이를 저들에게 팔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단서인 동시에 위험 신호였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가 아이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해서든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선희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눈빛의 결의가 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 되찾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저 할머니가 순순히 아이를 내주지 않으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아이가 선희 씨 아들이라는 증거부터 있어야 하고요. 그녀는 제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유전자 검사를 위해 아이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얻을 방법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선희 씨는 간직하고 있던 낡은 사진과 아이의 출생 서류를 모두 꺼내 정리했죠. 그동안 박상철 씨는 동네 주변을 이전보다 더 자주 어슬렁거렸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국밥집에 나타난 날 이후로 저와 선희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에도 그녀는 깜짝 놀라곤 했고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우리는 그가 자신의 이익이 걸린 일을 그냥 넘어갈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소를 몰고 돌아오는데 그가 동네 어귀를 떡하니 맞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총각, 요즘 선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더군. 저는 주위를 휙 둘러보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이웃끼리 돕는 거죠. 뭐, 돕는다고? 그가 비웃었습니다. 돕는 수준이 읍내까지 원정 갈 정도인가? 듣자 하니 그 국밥집에도 자주 들락거린다던데. 등골이 오싹했지만 저는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뭘 하든 제 자유죠. 신경 끄시죠. 그의 얼굴이 굳어지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꼬마 녀석, 내 돈이야. 내가 팔았으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 자식을 팔아넘겨 돈으로 바꿔놓고 아직도 돈으로 보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가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확 끼쳐왔죠. 분명히 경고했다. 이 일에서 손 떼. 안 그러면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갔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계획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방해하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희 씨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몸을 떨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제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설마 그러기 하겠어요? 지금 아이는 국밥집 부부랑 읍내에 있으니 그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서둘러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요. 결과만 나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위험을 무릅쓰기로 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 저는 민준이에게 막대 사탕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다 먹고 나면 막대는 아저씨죠. 아저씨가 버려줄게. 아이가 사탕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저는 벽 구석에 놓인 컵에 꽂혀 있던 칫솔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물건을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소중히 챙겼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읍내에 아는 사람을 통해 검사 샘플을 보냈습니다. 모든 일은 저와 선희 씨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사흘 뒤 제가 울타리를 고치고 있는데 박상철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낡은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직행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역시나 그는 국밥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저는 건너편 찻집 뒤에 숨어 그가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와 할머니는 잠시 언쟁을 벌이는 듯 하더니 그가 민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끈질겼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의 손에 무언가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즉시 다른 길로 돌아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가 막 오토바이에 올라타려는 순간이었죠.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 놈이 상관할 바 아니야. 내 몸이나 걱정하라고. 어느 날 밤에 내 집에 불이라도 나지 않게 말이야. 그 협박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정말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걸 알았지만 두려울수록 아이를 그의 손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희 씨와 상의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 읍내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합시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곧 나올 거예요. 선희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개들이 맹렬하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땅딸막한 남자가 선희 씨네 집마당으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가 막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제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요? 그림자가 움찔하며 돌아섰습니다. 박상철 씨였습니다. 그는 욕을 한마디 내뱉고는 밭으로 난 작은 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뒤쫓았지만 그는 더 빨랐습니다. 선희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 사람이 뭘 하려고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겁을 주려 했거나 뭔가를 부수려 했겠죠. 이제 저 사람도 이성을 잃었어요.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읍내로 갔습니다. 저는 파출소에 가서 모든 일을 털어놓고 군 경찰서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자식을 팔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경찰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민준이는 선희 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관할 지역과 협력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선희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박상철 씨는 언제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나 이틀도 채 되지 않아 그는 국밥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민준이를 가게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마침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겁니까?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팔았잖아요.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당신은 유괴범일 뿐이라고요. 그가 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어디선가 경찰 2명이 나타났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몰래 신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민준이는 제게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저와 그 아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듯한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잠시 진정되었을 때 저와 선희 씨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빠. 오빠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아들을 다시 못 찾았을 거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적어도 이제는 막막하게 찾아 헤맬 필요는 없잖아요. 밖에서는 바람이 돌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박상철 씨를 포함한 그 어떤 힘도 선희 씨와 민준이를 다시는 갈라놓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상철 씨가 협박 및 아동 유괴 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온 동네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죠. 어떤 이는 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어떻게 법으로 해결하려 하냐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저와 선희 씨 같은 당사자만이 이것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한 아이의 생존과 수년간 빼앗겼던 어머니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선희 씨는 파출소에 가서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선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박상철 씨와의 결혼 생활, 이유 없는 폭행, 그리고 그가 아들을 팔아버린 일까지. 저는 그가 협박했던 일, 한밤중에 집에 침입하려 했던 일, 그리고 국밥집에서의 사건을 덧붙였습니다. 경찰관이 모든 것을 기록한 뒤 말했습니다. 현재 유전자 검사 결과와 진술은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선희 씨께서 친권 및 양육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아들을 팔 때 오고 간 돈에 대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선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 스치는 불안감을 보았습니다. 파출소를 나오며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잖아요, 오빠. 그 국밥집 할머니도 민준이를 무척 아끼는 것 같았어요. 6년이나 키웠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었습니다. 법은 선희 씨의 편일지 모르지만 그동안 아이를 키워온 사람의 감정과 권리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동네 공무원과 함께 읍내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니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국밥을 퍼주고 있었고 민준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색칠 공부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방문 이유를 설명하자 할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소. 하지만 당신들도 알아야지. 내가 저 애를 핏덩이일 때부터 키웠소. 밥 한 숟갈, 잠자리 하나까지
내 손으로 다 챙겼다고. 저 애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이제 와서 데려가면 애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오? 선희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핏줄입니다. 지난 6년간 저는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만났는데 데려가지 못하면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총각은 남인데 총각이 한번 말해봐. 당신이 걷지도 못하는 애를 주워다 키웠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내 자식이니 돌려달라고 하면 순순히 내주겠소. 그 질문은 예리한 칼날 같았습니다. 양쪽 모두의 입장이 이해됐지만 아이에게는 친어머니가 있었고 법 또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두 분께서 잘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침묵했고 그 눈빛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갈등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동네 사람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듣자 하니 국밥집 할머니가 민준이를 정식으로 입양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친권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입양이 결정되면 상황은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선희 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전 또 아들을 잃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에요. 절 믿으세요. 아직 시간이 있고 법은 친어머니를 우선해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해야 해요. 그동안 박상철 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을 훔쳐갔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그가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틀 뒤 제가 시장에 다녀오니 선희 씨네 집 대문에 누군가 오물을 뿌리고 붉은 페인트로 애 도둑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선희 씨는 처마 밑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 뻔했지만 증거가 없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럴수록 더 강해져야 해요. 저 인간은 지금 선희 씨가 포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포기 안 해요. 6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달 말 군청에서 첫 번째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그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했다는 증빙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선희 씨 쪽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저와 이웃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친엄마에게 돌아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오. 갑자기 떼어놓으면 아이가 충격을 받을 거요. 적어도 1년은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선희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1년이나 그럼 아이가 절 잊어버릴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6살 아이에게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희미해졌고 키워준 사람의 온기만이 익숙할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질 수 있었죠. 조정관은 양측에게 주말에는 선희 씨가 아이를 데려오고 평일에는 국밥집 할머니와 지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희 씨가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이었죠. 양측 모두 침묵했고 마침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6년 만에 처음으로 선희 씨는 아들을 집에 데려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고민형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이는 스르르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두 모자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음 날 박상철 씨가 나타났습니다. 선희 씨가 민준이를 국밥집에 데려다 주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눈을 부라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년들이 내 아들을 훔쳐가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제가 앞으로 나서 그를 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선희 씨 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요. 더 이상 행패 부리지 마세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두고 보자고. 그는 돌아섰지만 그 눈빛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폭풍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두 모자가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마주해야 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밭에 나갈 때도, 심지어 집마당에 서 있을 때도 담벼락 너머나 길모퉁이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느끼곤 했습니다. 선희 씨도 밤마다 처마 밑을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리고 개들이 한참을 짖다 조용해진다고 했습니다. 박상철 씨 짓이라는 걸 짐작했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는 교활해서 현장에서 잡히지 않을 만큼만 교묘하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밥을 짓고 있는데 국밥집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고소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총각, 소식 들었소? 박서방이 총각이랑 선희를 불법 인신매매로 고소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다던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그 고소장에 온갖 거짓말이 섞여 들어간다면 일은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정보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군청에 아는 사람한테 들었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저 애를 6년이나 키웠는데 이제 와서 두 사람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니 판사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을 거요. 그럼 결국 내가 제일 유리해지지 않겠소. 그녀의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아이를 내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조정회의에서의 양보는 단지 시간을 벌고 자신에게 유리한 허점을 찾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선희 씨네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옆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얼굴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오빠, 그 할머니가 박상철 씨랑 손을 잡은 걸까요?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못할 것도 없죠. 그녀가 옷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만약 두 사람이 같이 법정에 서면 전지고 말 거예요. 저는 그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서류, 증인, 그리고 아이를 뺏기고 폭행당했던 세세한 사실들까지 전부요. 제가 변호사를 알아봐 드릴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가 폭행으로 다쳤을 때의 병원 진단서, 박상철 씨가 소리 지르며 물건을 부수는 걸 봤다는 이웃들의 진술서, 그리고 제 휴대폰에 녹음해 두었던 그의 협박 음성 파일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애 데리고 살고 싶으면 입 닥쳐. 모든 것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누구인지 짐작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그 문자는 오히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가 협박을 한다는 것은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재판은 무더운 어느 아침에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박상철 씨와 국밥집 할머니는 함께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선희 씨의 변호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들은 선희 씨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맡겼고 그것이 개인 간의 합의였다고 주장하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양육권을 되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상철 씨가 술 친구에게 그놈이만 원에 팔아서 술값으로 썼지 라고 자랑하는 목소리가 똑똑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합의가 아니라 아동 매매 행위로 보입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애써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정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줄로만 알았죠. 저는 즉시 할머니가 작년에 선희 씨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서방에게 돈을 줬으니 아이는 계속 가게에 둘 것이라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재판정을 나오자 박상철 씨가 제게 달려들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내 인생을 망쳤어.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이의 인생을 구한 거요. 그가 달려들려 했지만 법원 경위들이 제지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제 눈을 피하며 그를 끌고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저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나 며칠 뒤 온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선희 씨가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팔아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이야기였죠. 소문은 온갖 사리부터 퍼져나갔습니다. 선희 씨는 억울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에서 저를 불리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도 반격할 겁니다. 저는 예전에 선희 씨가 박상철 씨에게 쫓겨났을 때 그녀를 도와줬던 몇몇 사람들을 찾아가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입학할 초등학교에도 연락해서 선희 씨가 아들을 만나자마자 학비를 완납했다는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저를 와락 껴안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박상철 아저씨가 저를 멀리 데려간대요. 엄마 다시는 못 만나게 할 거래요. 저는 깜짝 놀라 즉시 아이를 선희 씨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선희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국밥집 할머니한테 신신당부했는데 우리는 긴급하게 상의했습니다. 결국 선희 씨는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빼돌려질 위험이 있다며 법원에 임시 양육권 지정을 긴급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심리는 바로 다음 날 열렸습니다. 아이의 증언과 그동안의 협박 행위가 증거로 채택되어 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민준이를 선희 씨에게 임시로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버리지 마. 저는 곁에 서서 이것이 단지 첫 번째 승리일 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박상철 씨와 국밥집 할머니가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임시로 집에 돌아온 날부터 선희 씨의 작은 초가집에는 비로소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지나갈 때면 아이가 마당으로 뛰어나와 작은 빗자루로 낙엽을 쓸며 제잘제잘 엄마를 불렀습니다. 선희 씨는 온화하게 웃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느 날 그 웃음소리를 다시 빼앗길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는 2주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막 식사를 마쳤을 때 선희 씨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종이 뭉치를 든 채 떨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어요. 박상철 씨가
저를 아동유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날카로운 문체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선희 씨가 제출했던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는 모두 조작되고 편집된 것이라 주장했죠. 더 끔찍한 것은 그가 법원에 선희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배상하고 아이를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서류를 접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이 고소는 성립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건 저들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뜻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어요. 이번 싸움은 아주 치열할 거예요. 재판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상철 씨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였죠. 그의 옆에는 국밥집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마치 민준이가 그리워 못 견디겠다는 듯 간간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이 여자에게 자식을 팔았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 제 의뢰인과 6년간 아이를 키워온 김말순 여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판사가 묻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만약 이것이 인도적인 도움이었다면 어째서 이 녹음 파일에서 박상철 씨는 스스로 그놈이만 원해 팔아서 술값으로 썼지라고 말했겠습니까? 만약 이 파일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신다면 음성 감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가 원고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감정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상대 변호사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 진단서입니다. 선희 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이웃들의 진술서입니다. 박상철 씨가 아내와 자식을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쫓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민준이가 국밥집 마당에서 울고 있는 사진입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김말순 여사가 아이를 문 밖에 가둬놓은 채 찍힌 사진입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고 박상철 씨의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그날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리가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비열한 수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이틀 뒤 밤 선희 씨네 집 유리창으로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는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선희 씨가 저희 집으로 달려와 떨며 말했습니다. 골목으로 뛰어가는 그림자를 봤어요. 박상철 씨가 보낸 사람일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선희 씨와 민준이를 저희 집에서 재우고 조용히 밖에서 잠복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역시나 검은 그림자가 선희 씨네 집 앞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돌리고 달아났습니다.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과 달리는 모습으로 박상철 씨와 술을 마시던 무리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런 식의 괴롭힘은 현행범으로 잡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법원은 열흘 뒤에 최종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양육권과 박상철 씨의 무고죄 고소건이 모두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저와 선희 씨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외에도
저는 읍내 지인들에게 국밥집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할머니가 과거의 식당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한 혐의로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련 서류가 군청 노동과에 보관되어 있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밖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난번보다 더 많이 구경하러 왔고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원고석은 여전히 억울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밥집 할머니의 행정처분 기록과 14살 때 그 식당에서 일했다는 한 소녀의 증언을 제출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말순 씨는 미성년자를 돌볼 자격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가정입니다. 아이를 물건이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곳이 아닙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배심원단과 30분 가까이 상의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친모인 이선희 씨에게 귀속된다. 박상철 씨의 무고죄 고소는 기각하며 아동 매매 및 폭행 혐의는 검찰로 이송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선희 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상철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국밥집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네 집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쌀과 달걀, 민준이가 먹을 과자를 들고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이따금 엄마 목을 끌어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 전 2만 원을 주고 한 사람을 샀던 저의 충동적인 결정이 이제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폭풍이 아직 완전히 멎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 같은 인간들은 이익을 잃었을 때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동네 사람들은 모두 선희 씨와 민준이가 이제 평온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어디론가 숨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거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저는 영화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폭력을 권리라 여기고 자식을 짐이라 여겼던 사람들은 좀처럼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제 걱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오후 제가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이, 총각. 듣자 하니 박서방이 풀려났다던데. 얼마 살지도 않았네. 아마 구속기간을 형기로 쳐줬나 봐. 엊그제 보니 시장어귀 술집에 앉아있더라니까.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머릿속에는 핏발선 눈으로 증오에 가득 차 으르렁거리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희 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짓고 있었고 민준이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할 일이 있어요. 박상철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추고 젓가락이 쨍하는 소리를 내며 상위로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돌아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진정해요. 이제 그 사람은 법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권리도 없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내일부터는 문단속 잘하고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엄마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순수했지만 어딘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선희 씨네 집 주위를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고 아침이면 대문 앞에 낯선 발자국과 함께 빈 맥주, 캔이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던 선희 씨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두 모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독사에게 노려봐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녀가 어디까지 두려워하는지 시험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먼저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선희 씨네 집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는 척하며 골목을 살폈습니다. 밤 11시쯤 길끝에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비틀거리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은 분명 박상철 씨였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멈춰서서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집안을 쳐다봤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얼굴 좀 보려고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 알았나? 6년 전에 내 놈이 내게서 그 놈을 훔쳐갔잖아.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년 전에 나는 2만 원에 제 자식을 팔아넘긴 애비한테서 아이를 구한 거요. 이제 법이 당신을 아이 근처에도 못 가게 막고 있어.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시지. 그가 비웃으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선희 씨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민준이가 없어졌어요. 잠깐 설거지하고 돌아보니 마당에 없어요.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도 함께 찾아 나섰죠. 30분 가까이 헤맨 끝에 우리는 동네 끝자락 망고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어떤 아저씨가 사탕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상철 씨 아니면 그가 보낸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대응이 빨랐습니다. 선희 씨네 집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선희 씨가 민준이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둥, 사실은 제가 아이를 이용하려고 사왔다는 둥. 악의적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는 몹시 상심하여 혼자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소문은 바람 불면 날아갈 쓰레기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민준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친구가 제게 박상철 씨가 낯선 주소로 이상한 소포를 여러 개 보내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친구에게 유심히 봐달라고 부탁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선희 씨와 민준이의 신상 정보와 함께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괴롭힘과 협박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군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한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박상철 씨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연행되던 날 저와 선희 씨는 마당에 서서 경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한숨이 아닌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분간 선희 씨와 민준이는 평온할 거고 이번에는 전처럼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위로 금빛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폭풍우가 결국 지나가고 사랑과 굳건함이 우리 세 사람을 앞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다시 구속된 후 선희 씨와 민준이의 삶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밤이면 더 이상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아침에 문을 열어도 담배꽁초나 빈 맥주캔이 널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와 선희 씨 모두 손 쓸 틈도 없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쌀쌀한 바람이 불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낯선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말랐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제가 성우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민준이 친아버지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기의 눈이 민준이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묻어두었던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영수였고 고향은 다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10여 년 전 아내가 민준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그는 아이를 먼 친척에게 잠시 맡기고 몇 달 뒤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고 거의 2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 돌아가 보니 그 친척은 흔적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뒤였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아이를 찾아다녔고 경찰의 도움까지 받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척 이름이 혹시? 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은하라고 하오. 저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처음 이사 왔을 때 박상철 씨와 함께 살던 여자가 바로 은하였습니다. 그때 은하는 장사를 하러 멀리 다니곤 했는데 가끔 3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민준이었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하가 장사에 실패하고 빚을 져서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을 들었죠. 아무도 그녀가 이런 일에 연루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강영수 씨는 수년간 단서를 추적한 끝에 은하가 그 아이를 박상철이라는 남자에게 팔았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동네에서 말이죠. 그제야 저는 왜 박상철 씨가 민준이를 물건 취급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시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희 씨네 집에 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한동안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민준이를 꼭 껴안은 채 말했죠. 전 저 아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요. 6년 만에 겨우 평범하게 살게 됐는데 이제 와서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내면 아이가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잃을까봐, 모든 것이 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 또한 이 사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친아버지가 충분한 증거와 양육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이를 되찾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영수 씨와 선희 씨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영수 씨는 조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소. 그저 아이 곁에서 아버지로서 돌봐주고 싶을 뿐이요. 만약 아이가 이선희 씨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소. 부자 관계만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말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느 정도 안심했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이 정보를 이용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죠. 수사 기록에 따르면 박상철 씨는 장사하는 여자에게서 아이를 샀다고만 진술했고 아직 그 여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친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형을 받거나 다른 거래를 하려 들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강영수 씨는 자주 민준이를 보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낯설어했지만 이내 그를 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강영수 씨는 그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가 너를 내 자신처럼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민준이에게 진정한 핏줄이 생겼다는 것이 기뻤고 언젠가는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와 선희 씨가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강영수 씨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 박상철 그놈이 교도소에서 조사관에게 내가 민준이 친아버지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구려. 심지어 내가 알아서 잘 처신하지 않으면 출소 후에 온 동네에 이 사실을 퍼뜨려서 이선희 씨가 양육권을 잃게 만들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오. 선희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또한 박상철 씨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이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친아버지의 등장이 아이를 빼앗을 명분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이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오히려 더 단단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강영수 선생님께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되 동시에 양육권은 이선희 씨에게 위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두 분 모두 보호자가 되고 박상철 씨가 출소해도 끼어들 명분이 없어집니다. 강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선희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감사의 표시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군청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일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아마도 이제 명확한 친자 관계 증거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민준이는 아직 이 모든 일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저는 언젠가 아이가 자라면 자신에게 두 명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단돈이만 원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아버지. 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제가 막 잠이 들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안면이 있는 경찰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우 씨, 박상철이 탈옥했습니다. 이 근처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희 씨와 함께 문단속 철저히 하시고 외출은 삼가십시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함석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는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번 폭풍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시련보다 더 거셀 것이며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바람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고요한 집안을 더욱 춥고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문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박상철이 탈옥했다는 경찰관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저는 그가 과거를 쉽게 잊을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년 전 그는 사람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겼고 그 물건을 빼앗겼을 때 진심으로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는 분명 복수심을 키우며 탈출할 날만 기다렸을 겁니다. 그날 밤 바로 저는 선희 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저는 문을 두드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저 성우예요. 문 좀 열어봐요. 그녀는 문을 열었고
소식을 듣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는 방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죠. 다가오는 폭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녀가 떨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올까요? 장담할 순 없지만 대비해야 해요. 우리는 급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민준이를 옆 동네 아는 분댁에 잠시 맡겨두기로 했죠. 선희 씨는 아이가 갑자기 집을 떠나면 불안해할까봐 망설였지만 민준이가 아직 박상철 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만큼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가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희 씨네 집에서 잤습니다. 저는 의자를 문 바로 앞에 두고 눈만 겨우 붙인 채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새벽 3시쯤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로 동네 끝쪽에서 개들이 맹렬하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가 빗줄기 너머를 살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담벼락에 바싹 붙어 걷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구부정한 걸음걸이. 저는 돌아가 선희 씨를 깨웠지만 우리가 다시 밖을 내다봤을 때 그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게 박상철 씨였는지 확실하진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위험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민준이를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신 칠성 아저씨 댁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저씨 댁은 여기서 10km 이상 떨어진 옆 동네 끝에 있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저는 아저씨께 민준이를 절대 혼자 밖에 내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선희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모든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자 저는 박상철 씨가 정말 여기로 온 게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제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문틈으로 봉투 하나가 쓱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것을 되찾으러 갈 거다. 6년 전에 내 놈이 2만 원에 그걸 샀지. 이제 넌 그 100배를 치르게 될 거다. 저는 종이를 선희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얘지고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놈 뜻대로 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즉시 파출소에 신고했고 경찰은 야간 순찰을 강화했지만 박상철 씨 같은 자가 한번 숨어버리면 잡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비는 오지 않았지만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툇마루를 지켰고 선희 씨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뒤뜰 담벼락 쪽에서 가볍지만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를 꽉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발소리가 멈추고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희야, 문 열어. 나 돌아왔다. 선희 씨는 방 안에서 얼어붙은 채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상철, 경찰 오기 전에 당장 꺼져. 그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보기엔 경찰이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성우, 난 내 아들만 데려가면 돼. 그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그가 민준이를 아들로 여기는 게 아니라 단지 거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벼락 쪽으로 다가갔지만 고개를 내미는 순간 그는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뒤뜰 창고 문이 뜯겨 있고 안에 물건들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민준이의 거처에 대한 단서나 서류를 찾고 있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서류는 모두 제가 군 경찰서에 맡겨둔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잠복 근무 인력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저와 선희 씨 그리고 민준이의 친아버지인 강영수 씨는 집안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그 침묵은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강영수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놈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선희 씨와 민준이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하오. 하지만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을래요. 6년 동안 충분히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이번에는 맞서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예전에 그 떨던 여인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모두가 그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뒷문에서 쾅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셋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덜컹거리더니 이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박상철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노는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죠.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비켜. 난 그 꼬마 녀석만 있으면 돼. 저와 강영수 씨는 동시에 달려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좁은 집 안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뒤엉켜 싸웠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과 지독한 술 냄새가 얼굴에 끼쳐왔습니다. 그가 칼을 휘둘렀지만 저는 피했고 그의 팔을 강하게 쳐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강영수 씨가 즉시 그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은 이미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그를 붙잡을 시간만 벌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상철 씨는 수갑이 채워졌고 얼굴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내 놈들은 절대 못 벗어나. 문이 닫히고 어지럽혀진 집 안에는 땀 냄새와 술 냄새만이 뒤섞여 남았습니다. 선희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기나긴 악몽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혹은 적어도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모든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강영수 씨가 나타난 사실과 민준이가 다른 곳으로 피신한 것까지 누군가 그에게 정보를 흘린 것일까? 아니면 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 저는 그 답이 6년 전 임한원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또 다른 비밀을 드러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온 동네가 박상철 씨가 다시 잡혀간 일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이번에는 오래 감옥에 있을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그의 교활한 성격과 어두운 인맥을 생각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민준이의 행방과 강영수 씨의 존재를 알았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 정보는 친한 이웃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군 경찰서의 담당 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6년 전 사건도 담당했던 분으로 성격이 강직하고 꼼꼼했습니다. 저는 제 의심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박상철이 수감 중에 외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제게 몇 장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은 단편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은아. 저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하는 선희 씨의 외사촌 동생으로 가끔 민준이에게 선물을 사들고 놀러오곤 했습니다. 저는 문득 예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작년 설에 은하는 제게 반농담조로 물었었습니다. 오빠, 만약에 박서방이 돌아와서 민준이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저는 그저 헛소리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질문은 마치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형사님께 은하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언니와 조카가 안쓰러워 그랬을 뿐이라며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가 낯선 번호로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내밀자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번호는 박상철 씨가 교도소 안에서 몰래 사용하던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빚이 많았어요. 박서방이 정보를 주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전 그냥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지난 6년간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아 왔는데 이제는 혈육에게까지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깊은 고통을 보았습니다. 은하는 범인 도피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이번에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수감 중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경찰은 그가 훨씬 더 오래 수감될 것이며 더 이상 괴롭힐 기회는 없을 거라고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희 씨와 민준이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가 몇 마디 말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와 선희 씨는 삶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민준이가 머물고 있던 옆 동네로 완전히 이사하기로 결정했죠. 그곳은 조용하고 땅이 넓고 인심 좋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강영수 씨도 공장을 그만두고 아들 곁에서 지난 세월을 보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삿날 저는 수많은 기억이 얽힌 낡은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했던 날들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년 전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한 채 절망적인 눈빛으로 문 앞에 서 있던 선희 씨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내밀었던 2만 원이 이토록 긴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은 말입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는 훌쩍 자랐고 속이 깊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닭장 지붕을 고치고 있는데 아이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성우 아저씨, 옛날에 아저씨랑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란다. 나중에 민준이가 좀 더 크면 아저씨가 전부 다 말해줄게. 하지만 저는 그때가 되면 2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박상철 씨의 잔인함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아이에게 엄마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 한 사람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얼마나 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몇 년 후 민준이는 군내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장학금을 받고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아이가 가방을 메고 떠나는 날, 선희 씨는 아들을 오랫동안 끌어안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는 곁에 서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 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모자를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민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상철 씨는 더 엄격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처벌을 받은 뒤 동네를 떠나 소식이 끊겼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문틈을 스칠 때면 저는 여전히 몽둥이를 든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감정이 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냈고 남은 것은 오직 평화로운 가정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다시 2만 원을 내고 선희 씨를 사겠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2만 원은 사람을 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세 사람이 서로를 발견하고 하나의 가족이 될 기회를 열어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옆집 남자가 아내를 팔겠다기에 단돈이만 원에 그녀를 샀습니다. 그리고 6년 후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 삶은 때로는 비극적이고 때로는 희망으로 가득 찬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맞서는가 하는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소박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춘 뒤에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2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값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새로운 여정을 열어주는 구명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그것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길을 건너는 어르신을 부축해드리거나 길 잃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세상을 전부 구할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인함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물건처럼 취급받던 선희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사랑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죠. 살다 보면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나아간다면 길끝에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공유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인간애와 선한 가치가 더욱 널리 퍼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이 단돈 2만 원으로 누군가를 돕고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적을 선물 받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